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2021학년도 수능특강 독서로 수업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수능을 보기 위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훈련은 실전같이 하란 말도 있긴 한데 훈련하고 실전은 좀 달라요. 그쵸?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축구로 예를 들면 좋겠지만은 쌤이 축구를 별로 좋아하진 않으니까 노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냥 타고난 목소리가 엄청 좋아서 어떻게 불러도 노래를 잘한다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런 사람 말고 일반적인 사람이 가창력 향상을 시키고 싶어서 체계적으로 이론을 배운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노래를 잘하기 위한 기초 스킬의 종류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에요. 복식호흡부터 시작해서 뭐 음정, 박자, 발음, 각종 발성법들, 그리고 기교, 그리고 곡 해석법까지 뭐 이걸 하나하나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실 한 번에 쭉 나열을 해서 그렇지 맨 처음에 복식호흡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배우려면 몇 달 걸려요, 이것도.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몸에 완전히 익히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체득 혹은 체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본인이 숨 쉬고 있는 거 못 느끼잖아요. 누가 일부러 코랑 입을 막지 않는 한. 근데 체화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기술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곡을 부를 때 엄청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신경 쓰면서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엔 뭐냐? 개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래는 망하는 거다라는 거죠. 독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독해를 능숙하기 위한 몇 가지 스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독해 고수들은 독해를 할 때 내가 지금 무슨 스킬을 쓰고 있느냐 크게 신경을 쓰면서 안 읽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읽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독해 기술을 쓰는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적재적소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가면서 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부터 천부적인 독해 센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런 스킬을 굳이 배울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기초 스킬들을 배우기는 해야겠죠. 내가 국어 천재가 아니라서 진짜 순수하게 노력만 가지고 독해 고수가 되었다. 이런 분들은 수백 번 아니면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런 스킬들 하나하나를 체화시켜 놓고 이걸 무의식 중에 한꺼번에 구사를 하는 거죠. 알겠죠? 결국에 독해를 공부한다라는 것들은 이런 기초 스킬들을 체화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현재 수능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기초 스킬들을 목차를 세워놓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배우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전 지문 중심으로 갈 거고요. 딴 곳에서 따로따로 문장 따오고 문단 따와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초를 손 놓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무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먼저 보면서 깔때기처럼 파고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영화 속 대사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이론 체크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파악할 시간에 일단은 길을 걸어보자. 이 얘기죠. 기본적으로 일단 선생님이 이 지문을 처음 접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는지 순도 100%로 알려주겠습니다. 내가 지문을 몇 번씩이나 읽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분석까지 거치고 강의용어로 내용을 정제를 해서 깔끔하게 전달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로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처음 봤을 때처럼 나도 딱 처음 봤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읽지? 이거를 얘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문을 처음 딱 한번 읽어봤을 때 과연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이것도 이 지문과 문제를 처음 접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푸느냐를 얘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은 처음에 이 지문 보자마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적어놨어요. 보이죠? 이거는 강의를 위해서 적어놓은 거지 실제로 수능 가서는 이렇게 다 써가면서 읽지는 않아요. 머릿속에다 쓰는 거죠. 알겠죠?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시간은 몇 분이 걸려도 상관이 없는데요. 몇 분 동안 빠르게 읽고 풀었느냐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최대한 정확하게 읽어서 문제를 최대한 다 맞추겠다의 목표를 두세요. 잠시 일시정지 눌러두시고 페이지 154쪽을 펼쳐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지문이었죠? 겉으로 보면 지구과학 지문이기는 한데 물리학이나 화학적 요소도 조금은 담겨있는 내용 같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지구과학 쪽 전문가는 아니고요. 배경 지식으로 따지면 오히려 여러분보다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단은 언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읽었는지 살펴보자고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현상 중의 하나인 오로라는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지문은 오로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도 했고 뭐 쓸데없긴 한데 노르웨이나 캐나다 가면 볼 수도 있다던데 뭐 가보고 싶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고요. 오로라는 아우로라에서 이름을 따왔고 그리고 주로 극지방에서 나타난다고 해서 극광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붉은 빛으로 빛난다고 하여 적기라고도 불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없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밑줄을 친 거는 오로라의 또 다른 명칭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좀 해두자 정도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겠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하여 다양한 색깔의 빛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가 플러스 공기 입자 이거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오로라를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라면은 그 두 번째 문단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예측을 해보자면은 이러한 오로라의 명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지문은 아니겠죠. 오로라가 과학적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과정을 이야기하는 지문이라는 것을 저는 예측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은 태양의 활동, 당연히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기 폭풍, 지구 주변 자기장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겠다. 제가 지금 이 동그라미 친 태양 활동, 자기 폭풍, 주변 자기장 이런 것들이 아마 2문단, 3문단, 4문단, 4문단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앞으로 내용이 나오도록 하겠죠. 그쵸? 2문단입니다. 오로라를 일으키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라는 입자들이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언급했던 태양의 입자라는 게 바로 이 태양풍인가? 이 태양풍이라고 하는 용어가 앞으로도 많이 언급될 것 같아서 특별히 더 기억을 해둬야겠다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고요. 태양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는 기체 입자들도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자를 가진 전자로 분리되지만 이걸 통합과학을 이수하신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정보긴 하지만 선생님은 또 오랜만에 보는 정보라서 왠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되새김 한번 다시 해봤고요. 양이온과 전자양이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상태, 즉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플라즈마는 중성이구나. 이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플라즈마 입자들은 태양의 대기에서 플레어라는 폭발 현상이 있을 때 대량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풍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기억한 건 무엇이냐? 플라즈마는 태양풍, 태양풍의 정체가 바로 플라즈마였구나. 그리고 이것이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을 때 문제까지 다 풀고 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문을 먼저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일단 이거는 의미 있게 기억을 해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되새김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의 대부분은 지구 자기장 밖으로 흩어지지만 이것이 오로라가 되진 않겠죠. 오로라가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구의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이는 이 태양풍들의 일부가 바로 오로라의 정체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구 자기장을 따라 움직이는 태양풍 자체가 오로라인가?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겠죠. 뭔가 이 태양풍과 뭔가가 더 합쳐져 가지고 오로라가 되겠죠. 일문단에서 나왔듯이. 그래서 조금 더 과정을 살펴보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2문단입니다. 그런데 수백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에서 서브스톰이라 불리는 자기폭풍에 의해서 수 킬로 일렉트론 볼트의 고에너지로 가속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문상으로 봤을 때 서브스톰하고 자기폭풍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혹시라도 뭐 지문이라든지 문제 선택지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해서 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두 개를 동그라미를 쳐놓고 외워놨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서버스톰이나 자기폭풍의 개념이나 역할이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태양풍을 가속시켜주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태양풍이 지구에 도착해서 이 자기폭풍이나 서브스톰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밑에 그 주석이 나오죠.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라고 하는 개념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이런 그 용어 설명 부분 밑에 주석으로 달려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풀이의 정보나 키워드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 해설에 대해서는 넘겨짚지 말고 은근히 좀 주의 깊게 봐두시고 기억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는 자기력선을 따라 지구의 양자기극 부근으로 쏟아진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자기극이 뭐지? 뭐 남극, 북극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양자기극 쪽으로 간다는 정도, 말 그대로 그냥 지문에 나온 것 정도로만 알아두고 다음 거를 읽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죠. 잠깐 눈을 돌려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여기 그림 동그라미가 지구인 것 같고요. 그리고 A, B, C, D 이 부분이 자기력 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C, D 글자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극지방, 자기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해봤죠. 제 생각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알겠죠? 3문단이에요. 자기력선을 따라 하강한 입자들은 고도 100에서 500km 상공에서 대기와 충돌하면서 질소와 산소와 같은 기체들을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만든다.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온에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도 있잖아요. 그럼 이온화라는 말이 플러스의 성질을 가졌다는 건지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졌다는 건지 그게 설명이 좀 불친절한 것 같아서 짜증 좀 났고 또 들뜬 상태가 뭐냐 이게 들뜬하고 상태 이 두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또 안 돼 있으니까 짜증도 나고 거슬리더라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단어 뜻은 좀 추론해 보자고요.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자 여러분 국어쌤도 가끔씩은 모르겠다 싶은 단어가 있어요. 이 전이가 어디에서 많이 본 단어인데 갑자기 뜻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미치겠지? 일단 급한 대로 전자가 그 전환의 그 전자인가 생각해봤고요. 이 글자는 내 얄팍한 한자 지식으로 다를 이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문맥적으로 조합을 해봤을 때 변한다 또는 바뀐다 이런 뜻 아닐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간다고 하잖아. 그쵸? 아 그리고 기분이 들떠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뭔가 침착하지 못하거나 안정되지 못한 상태.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고 그런 얘기하지. 기분 좀 가라앉혀라. 그럼 여기에서 대충 추론을 해보죠. 들뜬 상태하고 바닥 상태의 차이.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데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여기에 또 숨어있는 전제가 또 있잖아요.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고 하는데 그럼 들뜬 상태하고 바닥 상태랑 어떤 쪽이 더 큰 에너지일까? 방출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들뜬 상태가 바닥 상태에 비해서 에너지가 더 큰 상태를 말하는 거지 아무래도 그죠?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없는 선생님이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에너지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들뜬 상태는 필연적으로 바닥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나중에 태호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제 해석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에너지 차이가 적으면 dim파장이란 얘기겠죠. 이걸 말을 뒤바꿔 보면요. 자, 다음으로 들뜬 상태의 질소 분자는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3914 옹스트롬의 자색광이나 4278 옹스트롬의 청색광을 방출한다 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걸 암페아라고 읽나? 이걸 생각해 봤는데 밑에 주석 보니까 옹스트롬이라고 읽는다고 하더라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오로라의 정체는 태양풍 플러스 질소 이온인 거네. 근데 질소 이온을 만들고 남은 거는 산소의 관여를 또 하나 봐요. 한편 태양풍이 질소 이온을 만들 때 방출된 전자는 에너지가 적어 다른 분자를 이온화하지는 못하고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할 수는 있다. 산소 원자도 질소 분자와 마찬가지로 들뜬 상태가 된다? 이것도 오로라가 되나 본다 하고 예측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주석은 좀 의미있게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기호를 옹스트롬이라고 읽는 거구나 이 생각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놓쳤거든. 이게 길이의 단위라는 거. 이걸 제대로 못 짚고 넘어가서 이따 문제풀이 할 때 엄청 긴가민가하면서 풀었어요. 이따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음 들뜬 산소 원자는 준안정 상태로 전이하면서 5577 옹스트롬의 녹색광을 방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준안정 상태라고 하는 개념이 바닥 상태라고 하는 개념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준안정 상태의 산소 원자는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6300 옹스트롬의 적색광을 방출한다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딱 구분이 오죠. 준안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중간 지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질소 원자랑 달리 그 복사 붕괴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준안정 상태를 거치면서 녹색광을 방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바닥 상태로 바뀌면서 적색광을 방출하죠. 아,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 것 같아요. 뭐뭐로 전이한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상태가 변한다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저희 추론이 맞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다음 문장을 읽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나 원자가 저절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는 것은 복사 붕괴의 하나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복사 붕괴라고 하는 이 개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은 제가 얼핏 눈을 돌려서 살펴보니까 뒤에 그 어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왠지 이거는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 문제에서도 반드시 한 번쯤은 언급이 될 것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복사 붕괴라고 하는 이 개념 어휘를 외우는 한편 이 개념을 확실하게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복사 붕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무엇이냐? 기체가 들뜬 상태에서 결국에 바닥 상태로 전이가 되면서 빛을 방출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복사 붕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거하고 안 하고 가는 거하고는 뒤에 내용을 읽을 때 그 이해력 측면에서 큰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에 걸리는 과정은 시간은 녹색광을 방출하는 첫 번째 과정이 약 0.74초이고 적색광을 방출하는 두 번째 과정이 약 110초이다. 큰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들뜬 상태가 바닥 상태로 가기 전까지 거의 110초라고 하는 시간이, 넉넉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 들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어떤 경우?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경우. 그래서 빛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대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입자 간의 충돌이 증가하므로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기의 밀도가 매우 낮아야 한다라는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대기의 밀도가 높은 곳은 일단은 공기가 많은 곳이라고 이해해 둘게요. 일반적으로 저의 상식에 의하면은 고도가 낮을수록 대기 밀도가 높고 고도가 높을수록 대기 밀도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산병이 일어나는 것도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기의 밀도가 매우 낮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 얘기겠죠. 대기 밀도가 높으면 복사 붕괴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로라도 안 생긴다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로라가 저기 높은 하늘에 있지 낮은 곳까지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녹색의 오로라는 이건 산소로 생기는 거죠. 준안정 상태로 가면서 생기는 겁니다. 고도 100에서 250km에서 발생하는 데 비해서 적색의 오로라, 이것도 산소로 생기는 건데 준안정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복사분계 2차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거죠. 대기가 희박한 250km 이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두 번째 복사분계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 저 이거 처음에 읽었을 때요. 진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진짜 생각을 오래 했어요. 이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제 성격상 뭐 하나 이해가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일단은 이 내용이 뭔 말인지 엄청 생각을 해봤어요. 정리하자면은, 갑자기 왜 시간 얘기가 왜 나오냐? 복사 붕괴에 걸리는 시간이랑 고도가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엄청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고도가 낮으면은 대기 밀도가 높겠죠? 그죠? 그러면은 산소 입자간 충돌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입자의 대부분이 바닥 상태까지 못 가고, 즉 복사 붕괴에 도달하지 못하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버린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네, 이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 붕괴 시간이 길다는 거는 산소 입자가 이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까지 가는데 이 걸리는 시간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간이 짧다면은 복사 붕괴까지 못 가고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로라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적색 오로라가 생길 이런 확률이 희박해진다. 이런 얘기로 바꿔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잠깐 멈춰 두시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문단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오로라는 극지방보다 위도 60도에서 80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잠깐 배경 지식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솔직히 이 정도는 상식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도가 뭔지에 대해서. 자, 지구본 보면은 가로줄, 세로줄 있잖아요. 그죠? 뭐가 위도일까? 가로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가로줄 중에서 북극하고 적도가 있는데, 물론 북극하고 적도가 뭔지는 아시겠죠? 북극은 위도 90도일까, 0도일까? 자,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추론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오로라가 주로 이제 고위도 지방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북극에 가까울 텐데, 이 위도 60도나 80도라고 하는 것이 0도에 가깝습니까? 90도에 가깝습니까? 절대값 측면에서 90도에 가깝죠? 자, 이걸 토대로 북극은 90도, 위도가 90도, 그리고 적도는 위도가 0도이구나,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배경 지식은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그 이유는 자기장의 강도 및 지구 자기극과 관련이 있다. 그림에서 A와 B는 자기력선인데 바깥쪽에 있는 것일수록 자기장이 약하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안쪽에 있을수록, 지구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강하다는 거겠죠. 자, 자기력선의 자기장이 강할수록 고에너지의 태양풍 입자들을 끌어올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 안쪽으로 고에너지 입자가 들어오고요. 지구 바깥쪽으로는 에너지가 좀 적은 애들이 온다라는 거겠네요.
자, 자기력선 A는 B에 비해서 고에너지의 입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이고요. 만약 에너지가 약한 태양풍이 오면 A에 걸리겠어요? B에 걸리겠어요? 당연히 B에 걸리겠죠? 그럼 B에 걸린 태양풍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D로 가겠죠. 그죠? 보니까 C보다는 D가 더 고위도네요. 그죠? 에너지가 강하면은 저위도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에너지가 약한 태양풍이 지구로 날아오면 태양풍 입자들은 자기력선 B를 따라 이동하면서 D 지역에서 오로라를 발생시키지만 에너지가 강한 태양풍 입자들은 자기력선 A에 끌려 위도가 낮은 C 지역에서 보다 강한 오로라를 발생시킨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 그렇게까지 고위도 지방은 아니거든요. 대략 중위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노르웨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더 고위도 지방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럴 확률은 좀 적지만 오로라가 보인다면 그런 오로라는 강한 태양풍 입자겠어요? 약한 태양풍 입자겠어요? 당연히 강한 태양풍 입자로 인해서 발생된 오로라겠죠? 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의 자기극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상의 북극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침반으로 보는 그 바늘에 가리키는 방향이 정확히 우리 지구본상의 그 북극점이 아니라 자기극상의 북극점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적색 오로라에 대한 기록이 30여 차례 있대요. 그러면은 노르웨이나 캐나다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잘하면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지금까지 36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 치고 이를 통해 자기장의 강도와 자기 북극의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났습니다. 약간 똥 싸다 만 느낌으로 약간 급하게 본문이 마무리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정보가 더 나와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정보의 홍수가 되어버리겠죠? 이쯤에서 본문이 끝난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 생각은 이걸 다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어 번 정도 더 읽어보면은 더 정확히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는 게 진짜 아쉽죠. 자, 오로라의 직접 재료는 일단 질소와 산소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태양풍 에너지가 증폭을 시켜주는 거죠. 아니, 정확히는 이온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죠? 질소로 생기는 오로라는 자색광이나 청색광을 발산을 하고요. 산소로 생기는 오로라는 녹색광이나 적색광을 발산을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복사 붕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생각해 보니까 빨조, 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프리즘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배경 지식인데 우리가 이제 빨조, 노초, 파남보로 볼 수 있는 빛의 색깔이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고 빨강색 이상은 이제 적외선이라고 해서 파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이후로는 뭐라고 하지? 자외선인데 파장의 길이가 상당히 짧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아래로 또 X선 있고 이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배경 지식을 살짝 동원해 봤고요. 자, 들뜬 상태하고 바닥 상태의 에너지 차이만큼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나는 내용이고 산소는 준안정 상태에서 녹색광이 나오고 바닥 상태에서 적색광이 나온다. 더 정확하게 내용을 다듬어 보자면은 들뜬 상태에서 준안정 상태로 가는 동안 녹색광이 나오는 거죠. 준안정 상태 자체에서 녹색광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자, 그리고 준안정 상태에서 바닥 상태까지 가는 동안 적색광이 나오는 겁니다. 바닥 상태까지 가면은 더 이상 이제 광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적색광은 이제 산소가 희박한 그러니까 대기의 밀도가 적은 높은 곳에서 나타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한번 읽고 나서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한 많은 부분을 문제를 읽으면서 기억을 떠올려보고 논리를 보충해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하셨다면 그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지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은 그것이 함정으로 빠지기 쉬운 가장 큰 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학생이 A를 읽고 스스로 질문한 내용과 A가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그러면 1문단을 가지고만 질문한 내용이겠지만은 실은 뒷부분을 읽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답을 기록한 것이다. 결국에는 뭐냐? 지문 전체의 내용을 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문 전체의 내용을 다 읽은 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내용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첫 질문. 오로라는 왜 새벽의 여신에서 이름을 따왔는가? 과학 지문에서 이런 데다 지문 분량을 할애할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없고요. 새벽의 여신은 딱 한 번 언급이 됐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오로라가 다양한 색의 빛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들뜬 상태의 기체가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의 에너지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소에서 자색광이나 청색광, 산소에서 녹색광이나 붉은색, 적색광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앞에 지문에서 보았는데 같은 질소 입자라도 자색광, 청색광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겠죠. 자, 이것도 적절한 진술이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오로라와 태양의 활동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 한번 보실까요? 정확히는 태양풍이 오로라 발생의 기폭제 역할에 불과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것을 답으로 보기가 쉬운데 태양풍이 오로라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을 시킨다 라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 내용도 결국에는 적절한 진술이 됩니다. 네 번째, 오로라와 자기폭풍은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기폭풍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거죠? 태양풍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에너지의 태양풍은 자기장의 강도가 강한 자기력선에 붙잡힌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에요. 자기폭풍은 태양풍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오로라를 만드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자기력선 이야기는 한참 나중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어디 위도에 나타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생뚱맞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 자체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로라와 지구 주변 자기장은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이거는 뭐 맨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기억해낼 수 있는 진술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2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랍니다. 이거는 지문 속의 내용을 그대로 선택지로 따온다기보다 지문 속의 내용을 한 번 더 꼬아서 이제 선택지로 만드는 거죠. 선택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을 때 각 선택지의 OX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번도 전 조금 어려웠는데 자색광은 녹색광이나 적색광보다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로라 발생 과정이 이 지문의 주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 부분에 집중을 하느라고 녹색광이나 적색광, 자색광 어떤 게 색깔에 따라서 에너지 차이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자색광은 일단은 질소에서 나오는 거고 녹색이나 적색광은 산소로 만들어진다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질소로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는 걸로 산소 이온화를 시킨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질소 쪽 에너지가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어거지 추론이기는 한데 1번이 적절한 진술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태양풍을 이루는 각각의 입자들은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쉽죠. 왜냐하면은 태양은 플라즈마 상태, 태양풍은 플라즈마 상태고, 그리고 이 플라즈마 상태에서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다 갖고 있는 중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어 때 대량 방출이 돼서 이것이 지구로 와서 오로라 발생시킨 거라고 했죠. 자, 이거는 뭐 쉬운 그냥 주는 선택지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오로라는 산소 원자에서 방출된 빛일 가능성이 높다. 자, 산소 원자를 통해서 방출된 빛이려면은 이 빛의 색깔이 녹색이나 적색이어야 되죠. 그런데 뭐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적기라는 말도 나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기억하기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우리나라에서 적색 오로라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3번도 적절한 진술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들뜬 상태의 기체끼리 충돌하여 바닥 상태가 될 때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한다 라고 했는데, 바닥 상태가 될 때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한다. 얼핏 봐서는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문을 제대로 안 읽고 이해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보면요. 4번이 적절한 진술로 보여요. 답이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걸 보다가 이거를 제가 못 봤어요. 처음에.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기체끼리 충돌하여 바닥 상태가 될 때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 자체에 어폐가 있죠. 기체끼리 충돌하면 바닥 상태까지 못 갑니다. 기체끼리 충돌하면은 운동에너지가 된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죠. 운동에너지가 돼버리면은 빛을 못 내죠. 그죠? 그래서 4번은 진술에 오류가 있습니다. 4번이 가장 확실한 정답인 것 같고요. 5번 질소 분자를 이온화하는 데는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하는 데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1번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 거죠. 그죠? 그래서 5번하고 1번이 맞다면은 5번도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이게 저는 1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약간 어거지 추론에 의해서 풀었는데 좀 더 확실한 추론이 있다면은 주석에 옹스트롬의 개념이 나와 있었잖아요. 옹스트롬의 개념이 뭐죠? 결국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 길이가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길수록 에너지가 작다고 했습니다. 그때 질소 분자에서 나온 파장의 광이 자색광이 3914, 청색광이 4278인데 산소 원자에서 나온 거는 5577, 적색광이 6300, 더 길잖아요. 그죠? 이걸 봤을 때 질소 분자 이온화가 더 큰 에너지가 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역시 모든 정답은 지문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오로라의 원리를 보기와 비교하여 설명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거는 적용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딱 선택지에 맞게 그 기억부터 미음까지 5가지 요소를 지문 속에 있는 핵심 개념 요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브라운관은 전자빔의 작용을 통해 영상을 나타내는 특수한 진공관이다. 전자총에서 가속된 전자빔은 형광면에 발라놓은 형광물질과 충돌하여 형광물질을 들뜬 상태로 만든다. 들뜬 상태의 형광물질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하게 된다.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전자빔의 작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영상을 띄우는 거는 형광물질이잖아요. 형광물질이 무엇과 이제 충돌해서 전자빔이랑. 그러니까 전자빔은 즉 태양풍이라고 생각을 했고 형광물질이 바로 질소나 산소와 같은 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빔이 어디에서 가속이 되죠? 전자총에서 가속이 되죠. 그래서 전자총이 자기폭풍 또는 서브스톰이라고 이렇게 대응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종 결과물엔 영상이 오라. 그리고 진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기 공간이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진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공기를 최대한 없앴다라는 거죠. 공기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오로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니은에 대응된다.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과고요. 서브스톰은 오로라를 만드는 입자를 가속시킨다는 점에서 리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오로라가 일어나는 대기 환경은 기체 입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귿에 대응된다라고 했는데 대기 환경은 아무리 뭐 기체가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적다고는 해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그에 반해서 진공관 같은 경우는 공기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같을 수가 있나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4번 태양풍의 입자들은 다른 물질들을 들뜬 상태들로 만든다는 점에서 기억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죠? 질소나 산소 입자를 들뜨게 하는 것은 결국 태양풍, 그리고 이것이 기억과 같은 전자빔 대응이 되죠. 그 다음 5번 질소 분자들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가 되면서 빛을 방출한다는 점에서 미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죠? 결국 뭐 질소나 산소 이런 것들이 형광 물질과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허점이 많은 선택지는 3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죠.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지문 읽을 때 복사 붕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뭔가 이건 꼭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나오네요. 봅시다. 1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절로 일어난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일어나긴 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해두고 넘어갑시다. 2번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이하는 것이다. 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한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들뜬 상태가 높은 상태고 바닥 상태가 낮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다고 칩시다. 3번 원자가 준안정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이게 제대로 그 지문을 이해하지 못했던 상태라면은 준안정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준안정 상태에 있는 동안에 녹색광이 나오는 거 아니었나. 근데 제대로 읽어봤을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준안정 상태든 바닥 상태든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그 순간에는 빛이 방출이 안 됩니다. 빛이 방출된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넘어가는 동안 그 차이만큼의 빛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두 번에 걸쳐 일어나며 첫 번째 붕괴에 걸린 시간에 따라 두 번째 붕괴 시간도 달라진다. 이건 진짜 확실히 이상하네요. 아까 읽기로는 두 번째 과정이 100몇 초로 되게 길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건 아예 그냥 그 시간대로 픽스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붕괴가 몇 분이 걸렸든 간에 두 번째 붕괴가 뭐 달라진다.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붕괴와 두 번째 붕괴의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4번을 정답으로 찍고요. 5번 들뜬 상태에서 준안정 상태로 전이할 때는 준안정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이거는 다시 돌아가서 그 파장의 길이를 한번 봐야지 에너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들뜬 상태에서 준안정 상태로 전이할 때 나오는 것이 녹색광이고, 이제 준안정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한다라는 것이 적색광이잖아요. 두 개 사이의 파장 길이를 살펴보면, 옹스트롬의 길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4번이 제일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4번을 정답으로 찍도록 하죠. 오늘 과학지문 한 개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특별한 스킬을 언급해 드린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쵸? 다만 정직하게 지문을 읽고 생각나는 대로의 정보에 따라서 저는 문제를 감으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럼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했던 것 같아요? 바로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순간적인 암기죠. 나중에는요, 쌤이 지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읽으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오로라에 대한 지문을 한번 읽었어요. 정확히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문제를 푸는 동안만큼은 오로라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쌤이 전번부터 국어 영역 훈련이랬죠? 이게 처음부터는 진짜 잘 안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문 읽기 훈련이 돼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지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